신나는 동화여행, 재미있는 옛날 이야기. 여러분 안녕하세요. 신나는 동화여행과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오늘 들려드릴 첫 번째 이야기는 암행어사 박문수에 얽힌 이야기인데요. 한양에 홍길동이 있다면 광주에는 이 도적이 있다고 할 만큼 신출기몰한 도적의 등장으로 온 마을이 발칵 뒤집히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관합 포졸들도 헛물만 켜던 광주 도적 사건을 박문수는 과연 해결할 수 있었을까요? 지금부터 박문수의 신들린 범인 검거 이야기를 들어보시죠. 박선비와 점쟁이. 전국 방방곡곡을 돌아다니며 어려운 사건을 해결하는 박문수는 어느 날 광주 땅에서 활개를 치고 있다는 도적에 관한 소문을 듣게 되었어요. 그 도적은 마치 홍길동처럼 부자들의 집을 털어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준다는 것이었죠. 내가 한번 가봐야겠구나. 예, 그렇게 하십시오, 나으리. 그렇게 해서 박문수는 서둘러 광주로 향했죠. 한편 광주에서는 계속되는 도적의 출몰로 온 마을이 시끌벅적했습니다. 특히 그 도적은 미리 경고문을 보낸 후에 집을 터는 것으로 유명했어요. 경고문을 받은 집은 관아에 신고를 하여 수십 명의 포졸들을 매복시켰지만 2달이 넘도록 번번이 도적을 놓치고 말았습니다. 일이 그렇게 되자 사또는 형방을 불러 책임을 추궁하기에 이르렀어요. 형방, 아직도 그 도적에 대해 아무것도 알아내지 못했는가? 죄송합니다, 사또. 도대체 동해 번쩍 서해 번쩍 하는 놈이라 종적을 알기가 어렵습니다. 하지만 꼭 잡고 말 터이니 조금만 더 시간을 주십시오. 꼭 잡겠다는 말은 내 벌써 여러 번 들었네. 하지만 벌써 2달이 넘었는데도 그 도적이 누구인지조차 모르고 있으니 하루속히 잡아들이도록 하시오. 예, 사또 알겠나이다. 평소에 인자하고 너그러워 여간에서 큰 소리로 나무라지 않는 사토였기에 형방은 난처한 얼굴로 머리를 조아렸습니다. 며칠 후 또 어떤 부자의 집에 도적의 경고장이 다시 날아들었어요. 형방은 모든 포졸들을 이끌고 그 부자의 집으로 몰려가 집 주위를 물 셀 틈 없이 에워싼 후 도적이 오기만을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그날 밤 도적은 귀신 같은 솜씨로 부자의 집을 털고 사라져버렸죠. 그 후에도 경고장은 계속 날아들었고 형방과 도적의 쫓고 쫓기는 싸움은 계속되었습니다. 하지만 형방이 별의별 수단을 다 써보아도 도적은 그때마다 변신술이나 축지법 같은 도수를 쓰는지 감쪽같이 집 안으로 숨어들었어요. 그러고는 돈과 재물을 훔쳐가는 것이었죠. 하지만 마을 사람들은 점점 더 의적의 활약에 박수를 보내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럴수록 형방은 더욱 사토를 볼 면목이 없었죠. 한편 박문수와 칠성이는 부지런히 길을 떠나 얼마 후 광주에 도착했습니다. 박문수가 광주 성안을 둘러보니 도적을 잡는다는 방이 여기저기 붙었고
거리에는 인상이 험악한 포졸들이 지나가는 행인들을 붙잡고 조사를 하고 있었어요. 성내가 매우 삼엄하구나. 그때 칠성이가 말했죠. 나를 저 포졸들이 자꾸 보는데요. 나를 말이냐? 칠성이가 가리키는 곳을 보니 과연 칠성이의 말대로 포졸 3명이 날카로운 눈빛으로 박문수를 노려보고 있었습니다. 그들 중 포졸 한 사람이 말했죠. 어이, 거기 잠깐 좀 봅시다. 아니, 왜 그러시오? 박문수가 대답하자 어느새 다가온 포졸 셋이 박문수와 칠성이를 둘러싸며 말했어요. 어디서 오는 길이요? 진주에서 오는 길입니다. 비록 행색은 초라했지만 위험이 넘치는 박문수여서 포졸들은 함부로 행동하지 못했어요. 어디로 가는 길이요? 여기서 며칠 묵고 한양으로 가려 하오. 그런데 도대체 왜 그러시오? 그러자 옆에 있던 다른 포졸이 말했죠. 미안하오만 잠시 조사를 해봐야겠어. 아니, 조사라니요? 요즘 마을에 도적이 발개치고 있기 때문에 이곳저곳에서 오는 손님이라면 누구라도 조사를 받아야 합니다. 포졸들은 박문수가 변명을 할 새도 없이 박문수를 광주의 관하로 끌고 갔습니다. 아니, 나으리 마패만 보여주면 모두 해결될 것을. 칠성이는 맥없이 끌려가는 박문수를 보고 답답하다는 듯이 박문수를 불렀어요. 조용히 하거라. 일단 가보자꾸나. 박문수는 칠성이를 진정시킨 뒤 포졸들을 따라 관하로 향했죠. 그리고 박문수와 칠성이는 감옥에서 사흘 동안이나 조사를 받았습니다. 감옥에는 많은 사람들이 잡혀와 조사를 받고 있었는데 박문수는 그 사람들 사이를 돌아다니며 도적에 대한 정보를 모으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결국 감옥을 빠져나올 동안 이렇다 싶은 정보를 얻지 못했죠. 나리도 참 왜 이런 곳에서 시간을 끌으십니까? 나리의 신문만 밝히면 얼마든지 편하게 도적을 잡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내게도 다 생각이 있어 그런다. 말은 그렇게 했지만 감옥을 나온 박문수도 난감하기만 하였습니다. 도대체 도적에 관한 정보는 하나도 없고 모두 귀신 같다느니 의적이라느니 선선히 가난한 백성을 도와주기 위해 내려온 것이라느니 이런 뜬구름 잡은 이야기만 있으니 박문수는 하는 수 없이 천민들이 사는 곳으로 걸음을 옮겼어요. 의적으로 소문이 나 있는 데다 가난한 사람들에게 훔친 물건을 나눠준다고 하니 천민들에게 도적에 관한 것을 물어보면 실마리가 풀릴 것 같아서였죠. 그런데 사실 도적이 천민에게 나눠주는 물건은 훔친 것의 극히 일부분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의적으로 소문이 난 도적이었지만 실은 욕심만 채우는 평범한 도적이었던 거예요. 아주 교활한 놈이야. 선행을 베푸는 척하면서 나 몰래 자신의 재물을 모으고 있지. 게다가 놈은 지금 광주성에 살고 있는 게 분명해. 박문수는 칠성이에게 자신의 생각을 들려주고 천민들이 살고 있는 버들골의 골목을 세심하게 살펴보게 하였습니다. 천민들이 살고 있는 집들은 금방이라도 무너질 것처럼 초라한 초가집이었어요.
거리는 쓰레기로 지저분했고 뛰어노는 아이들은 떼국물이 줄줄 흐를 만큼 더러웠죠. 박문수가 버들골을 거의 다 둘러보았을 때 문득 눈에 띄는 집을 발견했습니다. 그 집은 박선비라 불리는 자의 집으로 천민들이 사는 버들골에는 어울리지 않는 집이었어요. 박문수는 칠성이와 함께 조심스럽게 그의 집을 찾아갔죠. 아니나 다를까 박선비의 집은 천민들의 집과는 다르게 넓은 마당을 가진 깨끗한 기와집이었습니다. 그렇게 박선비 집을 대충 살펴본 박문수는 날이 어두워지자 주막 있는 곳으로 돌아왔어요. 그리고 주막집 주인한테 물었죠. 오늘은 도적이 어떤 집에 경고문을 보냈답니까? 아이고, 그걸 여태 모르셨어요. 오늘은 박생원 댁에 경고장이 갔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그 집 주위에 포졸들이 쫙 깔려 있지요. 이런 큰일이로구만. 그런데 박생원 댁이 어디쯤에 있습니까? 이곳에서 그리 멀지 않습니다. 그래요. 박문수는 주인에게 박생원의 집을 물어본 후 저녁을 먹고 주막을 빠져나왔어요. 칠성아, 박생원 집으로 가보자. 마침 여기서 가깝다니 다행이구나. 박문수는 칠성이와 함께 박생원의 집이 한눈에 보이는 언덕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나으리, 여기는 너무 멀지 않습니까? 아니다. 이렇게 멀리 있으면 박생원 집이 한눈에 보이니 도적을 더 찾기가 쉬울 것이야. 이러다가 도둑을 잡기는커녕 괜히 하룻밤만 설치는 거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허허, 쓸데없는 소리 말고 너는 잠자코 보고만 있거라. 잠시 후 날이 어두워지자 박생원은 집안 곳곳에 횃불을 켜놓았어요. 박문수는 박생원의 집을 철통같이 지키는 포졸들을 보며 말했죠. 저렇게나 많은 포졸들이 지키는데도 도적이 활개를 치다니. 그러게 말입니다요, 나으리. 바로 그때였죠. 박문수의 눈에 검은 두건을 쓴 뭔가가 움직이는 것이 보였어요. 아니 칠성아, 저것이 무엇이냐? 박문수는 작은 소리로 외쳤습니다. 하지만 칠성이는 어느새 꾸벅꾸벅 졸고 있었죠. 바로 그때 검은 두건을 쓴 사내가 포졸들이 없는 곳을 교묘하게 찾아내어 담을 뛰어넘었어요. 박문수가 좀 더 자세히 보기 위해 눈에 힘을 줬지만 어둠 때문에 잘 볼 수가 없었습니다. 칠성아, 어서 일어나거라. 하지만 깊이 잠든 칠성이는 박문수의 말에도 좀처럼 깨지 않았습니다. 어서 일어나거라. 참다 못한 박문수가 칠성이의 귀에 고함을 질렀어요. 예, 나으리. 도적이 나타났습니까? 칠성이는 깜짝 놀라 주위를 두리번거렸죠. 이 녀석, 잔말 말고 어서 내 뒤를 쫓아오너라. 칠성이는 하품을 하며 박문수의 뒤를 따랐어요. 두 사람이 도착한 곳은 내를 건너는 다리였습니다. 다리에 도착한 박문수는 다시 옆에 있는 숲속에 몸을 숨겼죠. 그리고 잠시 후 검은 두건의 사내가 어둠 속에서 나타나 재빨리 다리를 건너 어디론가 사라져 버렸죠. 박문수는 사내의 뒤를 급히 쫓았지만 막다른 골목에 이르러 아쉽게 놓치고 말았어요. 다음 날 박문수는 다시 버들골로 갔죠. 그리고 도적이 사라져 버렸던 골목을 자세히 살펴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전에는 보지 못했던 조금 색다른 집이 눈에 띄었어요. 그 집은 점쟁이의 집이었는데 낮은 담장을 사이에 두고 선비의 집과 마주보고 있었죠. 박문수는 잠시 생각하다 먼저 박선비의 집으로 걸음을 옮겼습니다. 계십니까? 누구시오? 잠시 후 문이 열리면서 하인이 나왔어요. 박선비님 계십니까? 계시기는 합니다만 어디서 오셨는지요? 뵙고 드릴 말씀이 있어서 찾아왔습니다. 하인은 박문수를 박선비에게 안내했습니다. 박선비는 예순쯤 되어 보이는 노인이었는데 책을 읽고 있다 자신을 찾아온 박문수를 쳐다보았죠. 말씀하시는 건 괜찮으나 박선비님은 귀가 좀 어두우십니다. 하인이 미리 박문수에게 일러주었어요. 그럼 큰 소리로 말하겠습니다. 그때 박성비가 박문수를 보고 물었죠. 니시여. 지나가던 괴기온데 선비님이 이 마을에서 제일 학식이 높으시단 말을 듣고 이렇게 찾아뵙게 됐습니다. 박문수가 큰 소리로 말하자 박성비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어요. 별 말씀을 다 하십니다. 그래, 물어볼 것이 무엇입니까? 다름이 아니오라. 요즘 마을을 떠들썩하게 하는 도적 때문에 왔습니다. 그 말을 들은 박선비 얼굴이 딱딱하게 굳어졌지만 내색하지 않고 다시 말했죠. 나 같은 사람이 그런 일을 어찌 알겠소? 혹시 이 버들골에 그럴 만한 자가 없습니까? 마음에 집히는 사람이라도. 이곳은 그저 가난하게 사는 사람들 뿐이지요. 박선비가 한사코 모른다고 말하자 박문수는 하는 수 없이 어제 있었던 이야기를 해주었어요. 사실 제가 어제 이 마을에서 그 도적을 쫓았는데 그만 놓치고 말았지 뭡니까? 도적을 쫓았단 말입니까? 박문수의 말을 들은 박선비의 얼굴이 깜짝 놀라고 말았죠. 예, 그렇지요. 틀림없이 저 골목으로 사라졌는데 어디로 갔는지 도무지 찾을 수가 없군요. 그 골목에는 점쟁이가 산다는 것밖에는 나는 모르오. 아, 그러시군요. 박문수는 박선비와 몇 마디 더 나눈 후 밖으로 나왔죠. 나으리, 박선비라는 사람 노인답지 않게 얼굴에 주름 하나 없고 머리도 참 검지 않습니까? 그 말을 들은 박문수는 기특하다는 눈으로 칠성이를 보며 말했어요. 네가 서당께 3년이면 시조를 입는다더니 꼭 그러하구나. 그렇게 버들골을 나와 주막으로 돌아온 박문수는 주막 주인으로부터 도적이 또 경고장을 보냈다는 말을 전해 들었습니다. 이번에는 김생원이라는 사람의 집이 도적의 표적이 되었다고 했어요. 그날 밤 박문수는 일찍 버들골로 나가 다리 밑에 몸을 숨긴 채 또 도적이 나타나기를 기다렸습니다. 얼마 있으려니 아니나 다를까 검은 두건을 쓴 사내가 나타나 쏜살같이 다리를 건너 사라졌죠. 박문수는 열심히 도적을 쫓아갔지만 도적은 어제 그 골목에서 다시 사라져 버렸어요. 나리, 도적이 이곳으로 들어갔는데요. 칠성이가 점쟁이 집을 가리키며 소리쳤어요.
여보시오, 주인장. 박문수가 문을 두드리자 잠시 후 30살쯤 되어 보이는 남자가 하품을 하며 나왔죠. 이 밤중에 누구요? 조금 전 그쪽으로 누가 들어오지 않았소. 오긴 누가 옵니까? 괜히 잔 사람 귀찮게 하지 말고 점을 보려거든 내일 낮에 다시 오시오. 남자는 얼굴을 잔뜩 찌푸린 채 문을 쾅 닫고 들어가 버렸죠. 박문수는 남자가 집 안으로 들어가자마자 급히 박선비의 집으로 발길을 돌렸어요. 여보시오. 누구십니까? 박문수가 문을 두드리자 낮에 보았던 하인이 문을 열고 나왔어요. 박선비 계시오. 죄송하지만 선비님은 지금 주무시니 내일 다시 오시기 바랍니다. 내가 지금 꼭 만나서 여쭐 것이 있으니 선비님을 불러주시오. 지금 주무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박문수는 거듭 몇 번이나 얘기했지만 하인은 끝내 거절하고 문을 닫았어요. 잠시 후 주막으로 돌아온 박문수는 장문의 편지를 써서 관아의 형방에게 보냈죠. 그리고 다음 날 아침 박문수는 칠성이를 데리고 서둘러 광주를 떠났습니다. 아니 나으리 도적을 잡지도 않고 떠나십니까? 어서 가자꾸나. 아니 나으리 정말 그냥 가시는 겁니까? 가면서 얘기해주마. 그렇게 박문수와 칠성이는 부지런히 걸어 광주를 벗어났어요. 박문수는 그제야 칠성이에게 말했죠. 지금쯤 도적이 잡혔을 것이니 더 이상 광주에 있을 이유가 없지 않겠느냐. 예? 도적이 잡히다니요? 네 생각에는 버들꼴 박선비가 이상하다는 생각이 안 드느냐. 그야 물론 이상하다는 생각은 했지만 그가 도적 같지는 않던데요. 그 박선비가 바로 범인이다. 게다가 그의 진짜 정체는 박선비가 아니라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한양에서 날뛰다가 붙잡힐 뻔했던 김가라는 점쟁이지. 예? 그 박선비가 도적이라고요? 이제 알았느냐. 한양에서 붙잡히게 생겼으니 이곳 광주까지 내려와 점쟁이 노릇을 하며 도적질을 했던 것이지. 그렇다면 박선비와 골목에 있던 점쟁이가 같은 사람이었단 말이군요. 그렇지. 칠성이는 박문수의 말을 듣고 고개를 끄덕이며 감탄을 했어요. 그는 명색이 점쟁이인지라 역술 공부를 했으니 부잣집이 처마를 어디로 내고 어느 곳이 다락이 있는지 쉽게 알 수 있었을 게야. 그러니 쉽게 보절들을 속이고 도적들을 알 수 있었던 것이지. 예, 그렇군요. 자, 칠성아, 도적을 잡았으니 빨리 다음 마을로 가자. 박문수는 연신 감탄사를 터뜨리는 칠성이를 재촉하며 부지런히 발걸음을 옮겼답니다. 설월명과 가마물. 여러분은 우리가 무심코 부르는 마을 이름 속에 어떤 사연이 숨어 있는지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이번에 들려드릴 이야기는 경기도 광주의 설월면과 가마물이라는 이름에 얽힌 슬픈 전설입니다. 자식이 없던 부부가 정성으로 얻은 귀한 딸, 그리고 그녀의 홀렛날 벌어진 기이한 사건이 있었으니 지금부터 신비롭고도 안타까운 전설을 들어보시죠.
경기도 광주군 설원면 한강으로 들어오는 냇가에 지월이라는 조그만 마을이 있었습니다. 마을에 나이는 적은데 황영감이라고 불리는 이가 있었죠. 황영감은 재산도 넉넉하고 부부간의 사이도 좋아 아무것도 부러울 것이 없었어요. 하지만 꼭 한 가지 아쉬운 건 자식이 없는 것이었습니다. 나이 40이 넘도록 자식이 없어 자나깨나 앉으나 서나 그저 자식 하나 얻는 것이 소원이었어요. 그래서 황영감은 뒤뜰에 제단을 만들고 아침 저녁으로 기도를 올렸죠. 그러던 어느 날 나이 지긋한 스님이 찾아와 시주를 구했어요. 황영감은 스님에게 시주를 후하게 하고 자식 얻기를 바라는 마음을 말했죠. 그러자 스님은 한동안 생각에 잠기더니 이런 좋은 가문에 자식이 없다니. 전혀 방법이 없는 것은 아니오만. 하고 말끝을 흐렸습니다. 황영감 부부는 기가 번쩍 뛰어 스님을 붙들고 물었어요. 아니, 그 방법이 무엇입니까? 자식을 얻을 수는 있겠지만 대신 앞날에 화가 미칠 것이오. 그 말을 듣고 황영감 부부는 자식을 얻을 수 있다는데 자신들에게 그까지 화가 미친 듯 어쩌랴 생각하고 부디 자식 하나 점지해달라고 졸랐죠. 좋소이다. 마을 앞을 흐르는 냇물 제일 깊은 곳에 다리를 놓고 지성을 들이시오. 그렇게 스님은 자식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주었죠. 황영감 부부는 하인들을 시켜 돈을 들여 가장 깊은 냇물 위에 다리를 놓았어요. 그러고는 정성을 다해 자식 얻기를 빌었습니다. 정성을 들인 지 얼마 후 황영감 부인의 몸에 정말로 태기가 있었고 10달 뒤에 달덩이 같은 딸이 나왔어요. 한편 그 집 하인인 이서방네도 한날 한시 아주 잘생긴 아들이 나왔죠. 두 아이는 아무 탈 없이 잘 자랐습니다. 하지만 신분제도가 아주 엄격한 때인지라 두 아이가 사는 모습은 하늘과 땅 차이였습니다. 딸이 나이를 먹자 황영감은 사방팔방으로 좋은 혼처자리를 구했어요. 그리고 마침내 강 건너 마을에서 좋은 사익감을 택하여 혼인날을 정하였죠. 그렇게 시간이 흘러 혼산날이 내일로 다가왔습니다. 시집 가는 날을 앞두고 이 생각 저 생각에 잠을 못 이루던 황영감의 딸은 새벽녘이 되어서야 겨우 잠이 들었어요. 그런데 이상한 꿈을 꾸었죠. 하늘에서 황홀한 빛이 그녀에게로 쏟아져 내리더니 이상한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내 말을 잘 들어라. 너는 내 딸이니라. 남편이 될 사람은 너와 한나란 씨에 태어난 네 집 하인이니라. 그 아이는 하늘에 있을 때에 내가 너의 남편이 되라고 보낸 동자이니라. 그런데 너는 어찌하여 땅의 사람과 인연을 맺으려 하느냐? 하고 꾸짖는 거예요. 당황한 딸은 이렇게 말했죠. 저는 아무것도 모르는 일이옵니다. 다만 부모님께서 정해주신 대로 따를 뿐이지요. 그렇게 딸이 대답하자 다시 꾸짖는 소리가 들려왔죠. 아니 될 일이야. 네가 땅의 사람과 인연을 맺는다면 너와 너의 집 하인을
하늘로 불러드리겠다. 이렇게 말했죠. 처녀가 그렇게 어쩔 줄 몰라 하고 있는데 어머니가 급히 몸을 흔들어 꿈에서 깨어나게 되었어요. 아니, 무슨 꿈을 꾸었기에 그러느냐. 어머니, 참으로 이상한 꿈을 꾸었습니다. 딸이 부모님께 꿈 이야기를 하니 부모님은 별일 아니라며 안심시키고는 혼례식을 치르게 했어요. 그렇게 혼례식을 마치고 신부는 가마를 타고 신랑 집을 향해 길을 떠났습니다. 신랑을 따라가던 신부의 가마가 시냇물 다리 위를 건널 때였죠. 그 다리는 황영감이 자식을 얻기 위해 놓았던 바로 그 다리였어요. 그런데 이게 어찌된 일일까요? 휘영청 밝던 하늘의 달빛이 갑자기 사라지고 눈보라가 휘몰아치기 시작했습니다. 휘몰아치는 눈보라는 신혼행녀를 그대로 휩쓸어 갈 것 같았죠. 신랑 신부는 물론 일행들은 모두 어쩔 줄 몰랐습니다. 다리 위에서 가마꾼들은 겁에 질려 한 발자국도 움직이지 못하고 절절맸죠. 바로 그때 가마가 갑자기 기울어지더니 그대로 물속으로 떨어져 버렸어요. 그렇게 신부와 신랑은 죽고 말았습니다. 이럴 수가. 내가 너무 경솔했어. 딸아이의 꿈 이야기를 듣는 거였는데. 황영감 부부는 가슴을 치며 후회했지만 이미 때는 늦고 말았죠. 그런 일이 있은 뒤 그 마을의 이름을 눈설자에 달월자를 붙여 설월면이라고 부르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 냇물은 가마가 빠진 물이라 하여 가마물이라고 부르게 되었다네요. 저승까지 따라온 빚쟁이. 독약을 마시고 분명히 죽었다고 생각했는데 눈을 뜨니 여전히 빚쟁이들이 눈앞에 나타난다면 어떨까요? 저승까지 쫓아온 빚쟁이들의 기세에 눌려 저승 참 야박하다며 한탄하는 한 가난한 남자의 황당한 저승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옛날하고도 한 옛날에 가랑이가 찢어지게 가난한 사람이 살았습니다. 가난을 면해보려고 남의 집에 가서 품을 팔기도 하고 산에 올라가서 열심히 나무를 해다 팔기도 했죠. 하지만 가난 구제는 나라도 못한다는 말처럼 그의 살림은 펴지지 않았어요. 그야말로 눈만 뜨면 조석거리 걱정이었죠. 겨우겨우 먹는 양식도 제대로 살 수가 없어 빚까지 얻었습니다. 여기저기서 조금씩 얻은 빚은 벌어서 갚는 것은 고사하고 눈덩이처럼 불어났어요. 그리고 돈을 갚지 못하자 빚쟁이들은 아침 저녁으로 몰려들어 들들 볶아대기 시작했어요. 이젠 어쩔 도리가 없구나. 가난한 사람은 빚 독촉에 지친 나머지 차라리 죽어야겠다고 생각했죠. 그래서 돈을 겨우 마련해 약방으로 갔습니다. 비상 좀 주시오. 비상은 독약의 한 종류였어요. 비상을 달라고 하자 약방 주인은 가난한 사람의 얼굴을 힐끗 쳐다보았죠. 약방 주인은 비상을 달라는 가난한 사람에게 영양제와 수면제를 조금 주었어요. 그래 좋아. 이제 이 약을 먹고 세상을 떠나는 거다.
가난한 사람은 이제 마지막이다 하는 생각에 그간 먹고 싶었던 술을 사들고 남산으로 올라갔습니다. 살던 곳을 한번 내려다보고 죽을 생각이었어요. 가난한 사람은 술에다 비상을 털어넣어 훌쩍훌쩍 마시기 시작했죠. 세상에 태어나 호감은커녕 장가 한 번 못 가고 죽게 되다니 억울하구나. 무슨 놈의 발자가 이리도 딱하단 말인가.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그래, 죽자. 토끼 같은 자식이 있나? 여우 같은 마누라가 있나? 미련 없이 세상을 떠나자. 가난한 사람은 눈을 감고 술을 한 모금 한 모금 마셨죠. 그리고 자리에 누웠습니다. 술 기운이 오르고 약 기운이 퍼져 온 몸에 기운이 빠지며 스르르 눈이 감겼어요. 이제 죽는구나. 가난한 사람은 눈을 감았죠. 이윽고 가난한 사람은 술 기운에 또 약 기운에 잠이 들었다가 날이 어두워져서야 잠에서 깨어났어요. 아니, 이게 어떻게 된 거야? 분명 비상을 먹었는데 이렇게 깨어있다니. 가만. 그렇다면 내가 지금 저승에 온 건가? 가난한 사람은 자기가 죽어서 저승에 온 것으로 생각하고 시내를 내려다보았습니다. 온통 깜깜한 게 띄엄띄엄 불빛만 보였죠. 가만히 있자. 이건 내가 죽기 전에 살던 세상의 밤과 같구나. 그렇다면 어디 저승 구경이나 한번 해볼까? 가난한 사람은 산에서 내려왔어요. 이상한 일이다. 저승이 어떻게 내가 살던 곳과 똑같이 생겼나? 가난한 사람은 고개를 갸웃거리며 자기가 살던 마을로 가보았죠. 사람들이 요구하는 게 자기가 살아있을 때와 다른 것이 없었어요. 그래, 나는 죽은 사람이니 사람들은 나를 보지 못할 거야. 그는 신기해하며 자기가 살던 집으로 갔죠. 그런데 빚쟁이들이 집 안에서 뭐라고 떠들고 있었습니다. 그래, 뭐라고 떠드나 한번 들어보자. 가난한 사람은 유유자적하게 집 안으로 들어갔어요. 아니, 자네 어디 갔다 이제 오다. 돈은 언제 갚을 거야? 그러자 빚쟁이들이 우르르 몰려들어 가난한 사람을 애워쌌어요. 그러자 가난한 사람이 깜짝 놀라 소리쳤습니다. 아니, 여보게들, 이건 너무하지 않는가? 저승에까지 와서 빚을 갚으라고 하다니. 그 말을 듣고 빚쟁이들은 깜짝 놀라며 자기들 때문에 가난한 사람이 머리가 돈 게 아닌가 하고 주춤거리며 물러섰다네요. 주인과 머슴 역할 바꾸기. 남의 떡이 더 커 보인다는 말이 있죠. 도포를 입고 꼼짝없이 앉아 글을 읽어야 하는 고통, 또 떼약볕 아래서 쟁기질하며 땀 흘리는 고통 중 무엇이 더 클까요? 이번에 들려드릴 이야기는 남의 일은 쉬워 보이고 내 일만 고달프게 느껴졌던 주인과 머슴의 아주 특별한 하루를 다룬 이야기랍니다. 그럼 유쾌하면서도 뼈있는 교훈이 담긴 이야기 들어보시죠. 옛날 아주 무더운 여름날, 머슴 개똥이가 소를 몰고 가다 높은 대청에 편하게 앉아 글을 읽고 있는 주인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 모습이 그렇게 편안해 보일 수가 없었어요. 그 모습을 보고 있자니 머슴은 화도 나고 심술도 났죠. 그래서 저도 모르게 소리를 내어 툭
투덜거렸습니다. 누구는 하얀 모시 옷 입고 공자와 맹자와 신선 노름을 하고 있는데 어쩌다 내 신선은 요 모양 요 꼴이 되어 다 떨어진 베옷이나 입고 비집단 뻘뻘 흘리며 소몰고 들 일이 나야 하나. 이게 뭐야? 그런데 대청에서 글을 읽다 소리를 들은 주인이 머슴을 불렀습니다. 개똥아, 너 이리 좀 와봐라. 개똥이는 자기가 한 말에 주인이 화가 나서 큰 벌이나 내리지 않을까 겁이 났어요. 얼른 달려가 대돌 앞에 서서 머리를 조아렸죠. 네가 하는 소리 다 들었다. 네 마음을 알만하다. 나도 하루 종일 앉아 글을 읽는 일이 지겨우니 오늘은 너하고 나하고 하는 일을 바꿔서 해보는 게 어떻겠느냐. 내가 소를 물고 들일을 할 테니 너는 행전을 치고 도포를 입고 버섯을 신고 대청에 바르게 앉아 맹자를 읽어라. 그 말에 머슴은 신이 나서 입이 저절로 벌어졌어요. 주인은 머슴에게 버선을 신기고 행전을 쳐주고 상투를 틀어 망건을 씌우고 도포를 입혀 책상 앞에 똑바로 앉혔죠. 자, 이제 나는 들판으로 일하러 갈 터이니 너는 앉아서 소리내어 책 맹자를 읽도록 하여라. 이렇게 머슴에게 이르고 주인은 소를 몰고 나갔습니다. 머슴은 처음에 옷을 곱게 차려입고 주인처럼 편하게 앉아 있는 게 너무도 좋았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힘이 들기 시작했죠. 매일같이 움직이며 지냈던 터라 머슴은 허리를 꼿꼿이 하고 가만히 앉아 있는 것이 몸이 비비꼬여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게다가 겹겹이 동여맨 옷을 입고 꽉 끼는 버선을 신고 머리를 조이는 망건을 쓰고 있으려니 온몸에 땀이 줄줄 흘러 정신을 차릴 수가 없었어요. 그뿐일까요? 무슨 뜻인지도 모르는 맹자를 들여다보며 소리내어 있는 신용을 하는 것도 너무나 괴로운 일이었죠. 한나절을 겨우 넘긴 머슴은 오후가 되자 더는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한편 주인도 견디기 힘들기는 마찬가지였어요. 쟁기지를 못해 끙끙거리며 땀을 팥죽같이 뻘뻘 흘리고 있었죠. 머슴은 주인 앞으로 달려와 넙죽 엎드리며 말했습니다. 아이, 주인 어르신, 제가 잘못했습니다요. 저는 소물고 들릴 나가는 것이 낫지 싶습니다. 꼿꼿이 앉아서 책 읽는 신용하는 일은 정말이지 못하겠어요. 뙤약볕에서 들일을 하던 주인도 땅바닥에 털썩 주저앉으며 말했어요. 아이고, 나도 도저히 들일은 못하겠구나. 네 고생이 이 정도인 줄은 내가 몰랐구나. 네가 그리 열심히 일해주는 덕에 내가 책도 읽고 공부도 할 수 있다는 걸 알았다. 주인은 그렇게 머슴을 칭찬한 후에 다시 대청으로 올라가 책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머슴도 밭으로 나가 소를 몰고 논을 갈았죠. 한참 그렇게 논을 가는데 갑자기 소가 우뚝 멈추어 서서 꼼짝 않는 거예요. 소도 힘이 들었던지 가라면 서고 서라면 가고 오른쪽으로 가라면 왼쪽으로 가고 왼쪽으로 가라면 오른쪽으로 갔습니다. 그 모습에 화가 난 머슴은 소 고삐로 소 엉덩이를 힘껏 때리며 냅다 소리를 질렀죠.
너 이렇게 계속 말 안 들으면 대장에 앉혀놓고 맹자를 일으키겠다. 이렇게 말이죠. 지독한 게으름뱅이. 세상에서 내가 제일 게으르다고 자부하는 한 남자가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 남자가 길을 가다가 자신보다 한술 더 뜨는 진정한 게으름뱅이 고수를 만나게 되죠. 게으름뱅이 타이틀을 놓고 두 남자의 기막히고 멍청한 자존심 대결이 시작되는데요. 과연 승자는 누구일지 이야기로 확인해 보시죠. 옛날에 한 게으름뱅이가 살았습니다. 게으름뱅이라도 보통 게으름뱅이가 아니라 제 스스로 나라에서 으뜸 간다고 믿는 게으름뱅이들이었어요. 이 세상 어떤 놈이 게으르다 해도 나만큼 게으른 놈은 없을 거야. 그게 무슨 자랑거리라도 되는지는 모르겠는데 어찌됐든 늘 그렇게 큰 소리를 치고 살았어요. 그런데 그 사람은 참말이지 게으르긴 어지간히 게을렀습니다. 얼마나 게을러 터졌던지 저는 손가락 하나 까딱하는 법이 없었어요. 밥도 아내가 안 떠먹여주면 제 손으로 떠먹는 법이 없었죠. 옷도 아내가 갈아입혀주지 않으면 열흘이고 20날이고 그냥 그 옷으로 버티는 거예요. 그렇게 살다 하루는 게으름뱅이가 먼 길을 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내가 주먹밥을 만들어 옷고름에다가 매달아 주었어요. 워낙 게으른 사람이라 그냥 도시락을 싸주면 귀찮아서 안 꺼내 먹을까봐 그랬던 거였죠. 옷고름에다 달아놓으면 그게 가슴 앞에서 덜렁덜렁거리니 떼어 먹기 좋았으니까요. 여기 옷고름에다가 주먹밥을 매달아 놨으니 배고프거든 떼어 드십시오. 귀찮다고 안 먹으면 굶어 죽을지도 모릅니다. 그렇게 아내가 신신당부를 하고 게으름뱅이를 떠나보냈죠. 게으름뱅이는 주먹밥을 옷고름에 매달아 가지고 길을 떠났습니다. 그렇게 한나절을 가다 보니 배가 슬슬 고파왔어요. 그래도 이 게으름뱅이는 손을 놀리기 싫어서 그냥 참고 걸었죠. 주먹밥을 떼어 먹자면 손을 들어 올려 밥을 떼내야 할 텐데 그게 귀찮았던 거예요. 그렇게 하루 종일 가다 보니 저녁 때가 다 되었습니다. 이제는 정말 배가 고파 견딜 수가 없었어요. 뱃속에서 쪼르르 쪼르르 소리가 나는 판인데 그래도 주먹밥에는 손을 안 대었습니다. 손을 움직이기 싫어서 그러는 거였어요. 그냥 흐느적 걸어갈 뿐이었죠. 그런데 저 멀리에서 갓을 쓴 사람이 걸어오는 거예요. 그런데 가만히 보니 갓을 쓴 사람이 입을 떡 벌리고 걸어오는 거였습니다. 에라, 저 사람이 배가 고파서 내 주먹밥 좀 얻어먹으려고 저렇게 입을 딱 벌리고 오는 거 아니야? 그렇지. 가까이 오면 저 한 입 떼어 먹고 나 한 입 떼어 먹고 해달라고 해야겠다. 이렇게 생각한 게으름뱅이는 갓을 쓴 사람이 가까이 오기를 기다렸어요. 그리고 가까이 오자 이렇게 말했죠. 여보시오, 여기 주먹밥이 있으니 당신 한 입 떼어 먹고 나 한 입 떼어 먹여주시오. 아침부터 쫄쫄 굶었더니 배가 고파 못 살겠어.
게으름뱅이는 갓 쓴 사람이 얼씨구나 하고 달려들어 저 한 입 떼어 먹고 자기 한 입 떼어줄 줄 알았어요. 그런데 갓 쓴 양반 하는 말이 과간이었죠. 그런 말이랑 꺼내지도 마시오. 나는 아침에 길 떠날 때부터 갓끈이 늘어져서 가지 덜렁덜렁 거리는데 그것을 고쳐내기 싫어서 이렇게 입을 딱 벌리고 가는 사람이요. 갓끈을 재려면 손을 올려 갓끈을 풀고 매할 터인데 그것이 귀찮아 그냥 입을 딱 벌리고 간다는 말이었죠. 입을 떡 벌리면 갓끈이 느슨해도 턱에 걸려 있으니 움직이지 않을 테니 말이에요. 그 말을 듣고 주먹밥 매달고 가던 게으름뱅이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입 딱 벌린 사람이 저보다 더했으면 더했지 조금이라도 덜한 게 없는 게으름뱅이였으니까요. 아이고, 나는 여태 내가 우리나라에서 첫째 가는 게으름뱅이인 줄 알았는데 오늘 보니 나보다 더 게으른 사람도 있구려. 내가 전내졌어. 게으름뱅이는 이렇게 말하고 걸어갔더랍니다. 비지와 색시. 옛날 밥만 먹고 놀기만 하는 바보가 있었습니다. 하루는 어머니가 그런 아들을 보다 못해 불렀어요. 아이고, 남들은 모두 밭에 나가 일을 하며 농사를 짓는데 너는 놀기만 하느냐. 하지만 아들은 어머니를 빤히 쳐다볼 뿐 대꾸도 하지 않았습니다. 자, 이걸 받아라. 어머니는 야단을 치며 조 한 대를 얻어다 주었습니다. 바보는 밖으로 나가 구덩이를 깊숙이 팠어요. 걸음을 한 바가지 퍼다 붓고 조 한 대를 모두 구덩이에 부어버렸죠. 며칠 후 구덩이에서 싹이 돋아났습니다. 어머니가 구덩이 속을 들여다보니 콩나무 시루같이 싹이 소복이 돋아 있었죠. 어머니는 모두 뽑아버리고 하나만 남겨두었어요. 그렇게 가을이 되었어요. 이상하게도 남겨두었던 조의 줄기는 기둥만큼 자라고 이삭은 팔뚝만 했습니다. 아들은 조를 베어 어머니 앞에 왔죠. 어머니, 이걸 나리님께 드리겠어요. 그렇게 바보는 조를 들고 한양을 향해 떠났죠. 그런데 어느새 날이 저물었습니다. 바보는 하룻밤 머물기 위해 어느 주막에 들렀어요. 여보시오, 이걸 좀 맡아 주시오. 바보는 조를 주인에게 맡겼습니다. 그런데 다음 날 아침 바보가 주인에게 맡긴 조를 달라 하니 주인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깟 조는 무슨 밤새 쥐가 모두 먹어버렸네. 그렇게 말하더니 주인은 바보의 조를 내놓지 않았습니다. 그럼 그 쥐라도 내놓으시오. 바보는 주인을 졸라대기 시작했습니다. 하는 수 없이 주인은 쥐 한 마리를 잡아주었죠. 바보는 쥐를 가지고 또 길을 떠났어요. 그런데 또다시 날이 저물어 주막에 들르게 되었습니다. 자, 이 쥐를 좀 맡아 주시오. 이번에는 바보가 쥐를 주인에게 맡겼습니다. 아침이 되어 바보가 주인에게 쥐를 달라 하니 주인은 고양이가 잡아먹었다고 시큰둥하게 말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 고양이라도 주시오.
주인은 하는 수 없이 고양이를 잡아주었습니다. 그렇게 바보가 또 길을 가는데 날이 저물어 어느 주막에서 자게 되었어요. 이번에도 바보는 주인에게 고양이를 맡겼죠. 아침이 되어 고양이를 달라고 이야기하자 주인 하는 말이 이건 미안해서 어쩐담. 우리 집 개가 고양이를 물려 죽였소이다. 그렇게 해서 바보는 주인에게 개를 받아 가지고 길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또 가다 날이 저물어 개를 주막집 주인에게 맡겼어요. 그리고 다음 날 아침 아니나 다를까 맡긴 개를 달라고 했죠. 아이고 이를 어쩌나. 아침에 일어나니까 딸이 머리 감은 물을 먹고 개가 죽었네 그려. 그렇다면 딸이라도 내놓으시오. 바보는 떼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며칠 동안 주인을 잡고 떼를 쓰는데 하는 수 없이 주인은 딸을 바보에게 주었어요. 그러자 바보는 색시를 어떻게 데리고 갈까 고민에 빠졌죠. 그렇지. 뒤주에 넣어서 지고 가야겠다. 그렇게 딸을 뒤주에 넣어서 집으로 가며 바보는 생각했습니다. 얼른 집에 가서 장가를 들어야지. 그런데 얼마쯤 가다 보니 바보는 똥이 마려웠어요. 그래서 뒤주를 내려놓고 똥을 누기 시작했죠. 그 사이 색시 어머니가 뒤를 따라왔습니다. 색시 어머니는 뒤주에서 색시를 빼내고 대신 비지를 넣고 도망갔습니다. 이런 것도 모르고 바보는 다시 뒤주를 지고 집으로 향했죠. 그런데 얼마쯤 걸었을 때 뒤주에서 물이 뚝뚝 떨어지는 거예요. 바보는 자기 등에 진 뒤주를 되돌아보며 말했죠. 색시야, 오줌은 싸도 똥은 싸지 마라. 그렇게 바보는 물이 뚝뚝 떨어지는 비지를 지게 지고 콧노래를 부르며 집으로 향했다네요. 오늘 준비해드린 6편의 이야기 재미있게 들으셨나요? 조 한 알로 시작해 결국 비지 한 덩이를 짊어지고 콧노래를 부르던 바보의 모습이 떠올라 자꾸만 웃음이 납니다. 어쩌면 우리의 삶도 때로는 거창한 것을 꿈꾸며 시작했다가 손에 쥐고 보니 보잘것없는 비지 한 덩이뿐일 때가 있죠. 하지만 그 빚진물을 색시에 온기라 믿으며 행복하게 집으로 향하던 바보처럼 우리도 결과보다는 그 과정을 즐기는 넉넉한 마음이 있다면 그것으로 충분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까지 함께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그럼 저는 또 다른 이야기로 찾아뵐게요.